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조용한 공허 속에 둘러싸여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줍은 아이와 그 어머니가 그의 문을 지나며 전에 외로움만 있던 곳에 생명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단순한 애정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쓸 힘을 발견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꼭대기층,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정태우는 홀로 살고 있었다. 디지털 기술 재벌로서 그의 이름은 모든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다. 50대 중반의 태우는 냉철한 비즈니스 감각으로 유명했고 그의 회사 테크비전은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으로 성장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태우가 아침 식사를 마치며 물었다. 가정부 장미영은 공손하게 답했다. 오전 10시에 이사회 화상회의, 오후 2시에 신제품 기획안 검토, 그리고 새로운 청소 도우미가 오늘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태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새로운 청소 도우미라고요? 내가 승인한 적 없는데. 전 청소 도우미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했는데 인사팀에서 신원 조회도 마쳤습니다. 매우 성실한 분이라고 합니다. 태우는 무관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세계에서 청소 도우미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은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떤 개인적인 물건이나 사진도 없었다. 마치 카탈로그에서 본 그대로의 공간이었다. 그날 오후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펜트하우스에 들어섰다. 30 중반의 김소라는 단정한 차림새에 긴장된 표정이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8살 딸 지민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호화로운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지민아, 조용히 해야 돼. 여기 주인 아저씨는 아주 엄격하신 분이시래. 엄마 일하는 동안 저기 구석에서 책 읽고 있어야 해. 알았지? 소라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가방에서 낡은 천 인형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장난감이었다. 장미영은 솔에게 아파트를 안내했다. 정 사장님은 절대적인 평화와 조용함을 원하십니다. 전화 통화도 항상 서재에서만 하시고 방문객은 거의 없습니다. 청소는 사장님이 회의 중일 때나 외출했을 때만 하셔야 합니다. 소라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일은 절실했다. 지난 몇 달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히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더욱 드물었다. 아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맡길 곳이 없어서. 소라가 사과하듯 말했다. 장미영은 동정적인 시선으로 지민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그 아이가 조용히 있기만 한다면요. 사장님이 모르게 할게요. 소라는 감사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즉시 일을 시작했다. 지민은 약속대로 거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거나 거대한 수족관 속 화려한 물고기들을 신기한 눈으로 관찰했다. 태우는 서재에 머물면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마케팅 예산을 20% 증액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회의실에서는 아무도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태우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우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처음으로 지민을 발견했다. 작은 소녀는 수족관 앞에 서서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너무 집중해 있어서 태우의 존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태우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언가가 그의 기억 속에서 움직였다. 오래전 그도 한때 작은 소년이었고 할아버지의 연못에서 물고기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었다. 그 기억은 너무 오래되어 거의 잊혀졌지만 지민의 모습이 그것을 불러일으켰다. 저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지민이 뒤돌아보며 물었다. 태우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저건 열대어야. 아마도 구피일 거야. 정말 예뻐요. 무지개 같아요. 지민의 눈은 반짝였다. 그 순간 소라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지민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사과를 멈추게 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물고기를 보고 싶어 했을 뿐이니까요.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민의 손을 잡고 재빨리 그곳을 떠났다. 태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갑자기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서재로 돌아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소라와 지민은 조용히 아파트를 떠났다. 태우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작은 소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가며 무언가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왜 그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부모님이 사업 때문에 항상 바빴던 시절,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유일한 친구는 책과 할아버지 댁의 연못 속 물고기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평소보다 더 피곤한 상태로 일어났다. 아침 식사 중 그는 장미영에게 물었다. 어제 온 청소 도우미와 그 아이,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미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태우가 직원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김소라 씨는 싱글맘입니다. 최근에 서울로 이사 왔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성실한 분 같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앞으로 그녀가 일할 때 아이를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제 수족관도 구경시켜주세요. 장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사장님. 그날 오후 소라와 지민이 다시 왔을 때 장미영은 태우의 지시를 전달했다.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민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수족관으로 달려갔다. 태우는 서재에서 일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지민이 수족관 앞에서 보이는 순수한 기쁨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가슴에 다시 통증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지속적이었다.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장미영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태우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그날 밤 홀로 침대에 누운 태우는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고 오랫동안 무시해온 경고 신호들이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의 냉담했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 균열을 통해 오래전에 봉인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다음 주 동안 태우의 가슴 통증은 계속되었다. 그는 의사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 사업가로서 그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고 병원은 그에게 어린 시절의 불행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태우는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통증이 악화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태우는 비밀리에 서울 최고의 심장 전문의인 강지원 교수와 약속을 잡았다. 정태우 씨, 안녕하세요. 오래 뵙지 못했군요. 강 교수는 태우를 진료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태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대학 동창이었지만 태우가 비즈니스에 몰두하면서 연락이 끊겼다.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강 교수가 물었다. 태우는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피로감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주의 깊게 듣고 여러 검사를 지시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태우는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태우 씨. 당신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심장 기능이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결국에는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태우는 말을 잃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은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몸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태우는 간신히 물었다. 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적극적인 치료 없이는 1년 이내. 이식을 받는다 해도 성공 확률은 30% 정도입니다. 당신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할 때 태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지만 운전할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기사에게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고 한강공원으로 걸어갔다. 초가을의 한강은 평화로웠다. 태우는 강변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고 권력을 쌓기 위해 살았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에게는 진정한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그의 유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었다. 처음으로 태우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만의 눈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태우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들자 익숙한 작은 얼굴이 보였다. 지민이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지민이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우는 당황했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다. 지민은 그의 옆에 앉아 작은 손수건을 내밀었다. 엄마가 말했어요. 슬플 때는 울어도 된대요.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대요. 태우는 말없이 손수건을 받았다. 그것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다. 구석에는 지민의 이름이 서툴게 수놓아져 있었다. 지민아, 거기 있었구나. 소라가 다급한 목소리로 달려왔다. 그녀는 태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장님, 여기서 엄마 아저씨가 울고 있었어. 내가 손수건 줬어. 지민이 순진하게 말했다. 소라는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민이가 갑자기 달려가서 태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추게 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잠시 감정이 복잡했을 뿐입니다. 그는 지민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지민아. 내 손수건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지민은 환하게 웃었다. 태우는 그 미소에서 순수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태우가 솔에게 물었다. 소라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서 지민이가 한강을 보고 싶어 해서 나왔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갑자기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혹시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을 알고 있습니다. 소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사장이 냉담하기로 유명한 정태우가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지민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고 결국 수락했다.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갔다. 태우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지민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순수한 호기심과 밝은 에너지는 태우의 어두운 생각을 밀어냈다. 아저씨는 가족이 없어요? 지민이 갑자기 물었다. 소라는 당황해서 지민을 제지하려 했지만 태우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없단다. 난 혼자 살아. 태우가 대답했다. 그럼 외롭지 않아요? 나는 엄마가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가끔은 외롭구나. 우리가 아저씨 친구가 되어 줄게요. 지민이 밝게 말했다. 소라는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지만 태우는 오히려 웃음을 지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우는 그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소라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밤이 늦었다는 태우의 설득에 결국 수락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태우의 고급차가 좁은 골목에 들어서자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라가 말했다. 아저씨, 또 놀러 와요. 지민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그는 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차 안에서 태우는 오늘의 사건들을 돌이켜보았다. 아침에는 자신의 시한부 인생을 알게 되었고 저녁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을 되찾았다. 이상한 하루였다. 집에 돌아온 태우는 평소와 달리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몇 안 되는 사진들, 할아버지와 연못에서 보낸 시간들. 그날 밤 태우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작은 소녀가 그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고 그의 마음속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회사에 전화해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장미영에게 물었다. 오늘 김소라 씨가 오나요? 내 오전 10시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녀가 오면 제게 알려주세요. 장미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의 진단 결과는 그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큰 권력을 위해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다른 것을 원했다. 11시가 되자 장미영이 소라와 지민이 도착했다고 알렸다. 태우는 심호흡을 한 후 거실로 나갔다. 안녕하세요, 소라 씨. 지민아, 잘 잤니? 태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에 냉담한 사장이 아니었다.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인사했다. 아저씨, 오늘은 안 아파요. 밤 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민의 순수한 눈빛에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아직 조금 아프단다. 하지만 너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 지민은 기쁘게 웃었다. 소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태우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혹시 지민이가 오늘 수족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다. 소라는 놀랐지만 딸의 기쁨에 찬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태우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대신 거실에서 일하며 가끔 지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민은 태우에게 자신의 학교 생활, 좋아하는 책,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은 태우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2주가 지나면서 태우는 소라와 지민의 존재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소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태우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지민은 매일 태우를 기다렸고 그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우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강 교수는 그에게 더 자세한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태우 씨, 치료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대기자 명단에 오르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상태와 혈액형을 고려하면 빨라야 6개월, 길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태우는 침묵했다. 그에게 1년의 시간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의료시설에서는 더 빠른 이식이 가능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태우는 갑자기 지민과 소라를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기사에게 오늘은 집에 가지 않고 그들의 주소로 가자고 지시했다. 태우의 차가 좁은 골목에 들어서자 동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소라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소라는 놀란 표정이었다. 사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는 당황했지만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집은 작았지만 정갈했다. 벽에는 지민의 그림과 사진이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다. 피아노를 치시나요? 태우가 물었다. 소라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예전에 음악을 전공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치지 않지만 지민이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피아노를 잘 쳐요. 부엌에서 나온 지민이 자랑스럽게 외쳤다. 그녀는 태우를 보고 기뻐하며 달려왔다. 아저씨, 우리 집에 왔어요?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희 집이 어떤지 궁금해서 왔어. 우리 집 작지만 예쁘죠? 제 방도 보여드릴게요. 지민이 태우의 손을 잡고 끌었다. 소라는 당황해하며 지민을 말리려 했지만 태우는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민의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정말 좁았지만 아이다운 상상력으로 꾸며져 있었다. 천장에는 별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벽에는 지민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이 그림들 모두 네가 그린 거니? 태우가 물었다. 지민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건 엄마예요. 이건 제가 꿈에서 본 성이에요. 그리고 알건...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아빠예요. 태우는 그림을 자세히 보았다. 남자의 얼굴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고 표정은 분노에 차 있었다. 지민아, 그만하자. 소라가 문가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을 귀찮게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전혀 귀찮지 않습니다. 태우가 재빨리 말했다. 그는 마지막 그림에 대해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소라의 불편한 표정을 보고 참았다. 그들은 거실로 돌아왔고 소라는 차를 준비했다. 태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지민의 사진이었지만 몇 장은 소라가 젊은 시절에 찍은 것이었다. 그중 하나는 소라가 콘서트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이었다. 정말 음악을 전공하셨군요. 태우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소라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네, 서울예술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한때는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태우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소라는 잠시 침묵했다.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저 오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태우가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소라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많이 아프신가요?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의 상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솔에게는 말하고 싶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꽤 심각한 상태예요. 소라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지난번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한강에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소라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태우는 웃음을 지었다.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당신과 지민이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말에 소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차를 홀짝였다. 지민이 다시 나타나 태우 옆에 앉았다. 아저씨, 저 피아노 연주해 드릴까요? 엄마가 가르쳐준 곡이에요. 지민아, 사장님은 바쁘실 거야. 소라가 말했다. 아니에요, 꼭 듣고 싶습니다. 태우가 웃으며 말했다. 지민은 기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때로는 실수를 하면서도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했다. 태우는 그 순수한 연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정말 잘 치는구나. 연주가 끝나자 태우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지민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엄마가 더 잘 쳐요. 엄마도 연주해 주세요. 소라는 거절하려 했지만 태우와 지민의 부탁에 결국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후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태우는 그 연주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소라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우아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표정은 평소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평화로워 보였다. 음악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나자 태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태우가 마침내 말했다. 소라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연주해서 많이 어색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진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능을 접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소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민아, 잠시 내 방에 가 있을래? 엄마가 사장님과 얘기할 게 있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소라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였어요. 졸업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유럽 유학도 계획하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음악 회사의 프로듀서였고 제 재능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는 저를 지원해주고 제 꿈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죠. 소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점점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죠. 처음에는 그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폭력까지 이어졌습니다. 태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 그와 결혼한 후 제 꿈은 점점 멀어졌어요. 그는 제가 집에만 있기를 원했고 피아노를 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죠. 지민이 태어났을 때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는 지민에게도 화를 내기 시작했고 어느 날 밤 그가 술에 취해 지민을 위협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지민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 후로 계속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는 우리를 찾아내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살고 있죠. 태우는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소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라는 놀란 표정이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이건 제 문제예요. 당신을 이런 일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요. 특히 당신이 건강 문제로 힘든 상황에.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지민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가진 자원과 영향력으로 당신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라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왔다. 이제 누군가가 그녀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우선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태우가 말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가 여러 채 있어요.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과분해요. 저희가 어떻게... 부탁입니다. 태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당신과 지민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소라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밤 태우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소라와 지민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소라의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고 지민은 밝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태우 자신도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태우는 소라와 지민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중 하나를 준비했다. 그곳은 24시간 보안 시스템과 경비원이 상주하는 안전한 단지였다. 태우는 개인적으로 모든 준비를 감독했다. 그는 지민의 방을 특별히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했고 소라를 위해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놓았다. 소라는 처음에 이 모든 호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녀는 태우에게 빚을 지는 것이 불편했고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지민에게 혼란을 줄까 걱정했다. 그러나 태우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그녀는 동의했다. 이사날, 태우는 직접 그들을 도왔다. 사실 소라와 지민의 짐은 많지 않았다. 몇 개의 가방과 상자, 낡은 피아노가 전부였다. 그것이 태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곳이 당신들의 새 집입니다. 태우가 아파트 문을 열며 말했다. 지민은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와, 정말 궁전 같아요. 소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넓은 거실, 현대적인 주방,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까지.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공간이었다. 저기 있는 건 소라가 거실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를 발견하고 말했다.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재능을 다시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소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지민아, 내 방을 보여줄게. 태우가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의 방은 마치 동화 속 공주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다. 분홍색 벽지, 하늘빛 커튼, 별이 빛나는 천장, 그리고 다양한 장난감과 책들이 가득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지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마음에 드니? 지민은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녔다. 소라는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저녁에 태우는 그들과 함께 새 집에서의 첫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배달시켰지만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요리할게요. 새 집에서의 첫 식사는 직접 만든 음식으로 해야죠. 태우는 놀랐지만 소라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지민과 함께 거실에서 기다렸다. 지민은 태우에게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새 학교에 가게 될 거야. 여기서 가까운 학교로. 태우가 말했다.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다. 그럼 우리 정말 여기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지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태우에게 안겼다. 고마워요, 아저씨. 태우는 놀랐지만 곧 지민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안아본 적이 없었다. 그 감각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소라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태우는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당신의 전 남편으로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또한 지민이를 위한 신뢰 기금도 설립하려고 합니다. 소라는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태우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저희는 그저 일하는 사람과 그 딸일 뿐인데.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제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삶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당신과 지민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라는 태우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도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것이 변했어요. 지민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식사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한국 가정식이었다.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태우는 오랜만에 진짜 집밥을 먹는 느낌이었다. 정말 맛있습니다. 태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지민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 엄마가 요리를 제일 잘해요. 아저씨는 항상 혼자 드세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은 레스토랑에서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먹어요. 엄마가 매일 맛있는 음식 해줄 거예요. 그쵸, 엄마?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사장님이 원하신다면요. 태우는 그 제안에 기쁨을 느꼈다. 그럼 저도 도울게요. 요리는 못하지만 설거지는 자신 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다. 태우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 이후로 거의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식사 후 지민은 태우에게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태우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재미있게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지민은 그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에 푹 빠졌다.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지민아, 소라가 말했다. 지민은 불평했지만 결국 잠자리에 들었다. 태우는 소라와 함께 거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민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태우가 말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그래요. 모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에요. 저보다 훨씬 강한 아이죠.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소라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1년도 채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소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꼭 이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이길 원해요. 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다. 저는 당신과 지민이를 위한 신탁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들의 미래는 보장될 거예요. 소라는 충격을 받았다. 사장님, 그건 너무 과분해요. 저희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신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에게 행복을 준 사람들이니까요. 소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 왔다. 누군가가 그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집으로 이사 오는 건 어떨까요? 제 펜트하우스는 너무 크고 비어 있어요. 당신들이 있으면 그곳이 정말 집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소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 같아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제 곁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소라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태우의 진심을 느꼈지만 그런 큰 결정을 내리기가 두려웠다. 시간을 주세요. 지민이와도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혼자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곳은 여전히 넓고 호화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더 비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집이 얼마나 차갑고 생명력이 없는지 새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소라와 지민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와 재정적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는 태우의 갑작스러운 관심사에 놀랐지만 전문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 모든 법적 문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소라 씨의 전 남편이 접근하려 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민이를 위한 신탁도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교육과 미래가 보장될 겁니다. 변호사가 보고했다. 태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유언장도 수정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저 어떻게 변경하시겠습니까? 제 재산의 대부분을 김소라와 박지민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회사의 지분도 포함해서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태우 씨 그들을 얼마나 오래 알고 계신가요? 이런 큰 결정은.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제게 준 것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태우는 병원으로 향했다. 강 교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새로운 실험적 치료를 시작했어요. 당신의 상태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성공률은 약 50%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치료보다 훨씬 높습니다. 태우는 희망을 느꼈다. 언제 갈 수 있나요? 빠르면 다음 주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초기 상담을 예약해 놓았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하나요? 치료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개월은 필요할 겁니다. 태우는 생각에 잠겼다. 3개월이면 긴 시간이었다. 그는 소라와 지민을 그렇게 오래 떠나고 싶지 않았다. 혹시 가족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물론이죠. 오히려 정서적 지원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신가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 가족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나온 태우는 솔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라 씨,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집으로 갈게요. 그날 저녁, 태우는 소라와 지민에게 미국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미국이요? 소라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심장질환 치료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치료를 받을 기회가 생겼어요. 당신들도 함께 가주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지민이의 학교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뭘? 지민이는 그곳에서 잠시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이 그곳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으면 좋겠어요. 클리블랜드에는 훌륭한 음악 학교들이 있습니다. 소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꿈이었던 음악 경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제안에 가슴이 뛰었다. 사장님, 아니, 태우 씨,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나요? 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제게는 당신들이 가족입니다. 제가 평생 찾아왔던 가족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태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도 태우 씨가 가족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함께 미국에 가고 싶어요. 태우 씨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지민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외쳤다. 우리 미국 가요? 와, 정말 신나요. 태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가족의 의미구나. 이런 느낌을 위해 내가 평생 일해왔던 거야.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미국 여행 계획을 세웠다. 지민은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신나게 말했고 소라는 클리블랜드의 음악 학교들에 대해 찾아보았다. 태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의 영혼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클리블랜드로 떠나기 전 태우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그는 회사 운영을 신뢰할 수 있는 임원들에게 맡겼고 소라와 지민의 비자와 여행 서류도 준비했다. 지민은 국제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고 소라는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특별 오디션 기회를 얻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출발 전날 밤 소라가 태우에게 말했다. 그들은 태우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민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인생이 때로는 그렇죠.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태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라는 생각에 잠겼다. 아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지민이를 데리고 첫날 청소하러 갔을 때 사장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는 당신들이 제게 가져다 준 변화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제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조차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소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태우 씨 덕분에 새 삶을 찾았어요. 지민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야경을 감상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소라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라는 놀란 듯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태우가 재빨리 덧붙였다. 그저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혹은 영원히 친구로만 남아도 괜찮습니다. 소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도 태우에게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다. 저도 태우 씨에게 감정이 있어요. 소라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태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태우는 가슴에 다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정말 그들에게 시간이 충분히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클리블랜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지민은 생애 첫 비행기 여행에 너무 신이 나서 창가에 앉아 구름을 구경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저기 구름, 위에 사람들이 살아요? 하늘에는 왜 길이 없어요? 미국은 얼마나 멀어요? 태우는 인내심을 갖고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소라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태우는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 지민을 대했다. 입사 시간의 긴 비행 끝에 그들은 마침내 클리블랜드 홉킨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태우가 미리 준비한 차량이 그들을 호텔로 안내했다. 그들은 클리블랜드 클리닉 근처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 예정이었다. 내일부터 병원에서 검사를 시작합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태우가 말했다. 당신들은 천천히 도시를 둘러보고 지민이의 학교도 방문해 보세요. 소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첫날부터 혼자 가실 건가요? 저희가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태우는 그녀의 걱정에 감동했다. 그럼 함께 가주시겠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클리블랜드 클리닉으로 향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병원은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태우는 미리 예약해둔 심장 전문의 데이비드 킴 박사를 만났다. 킴 박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태우의 상태에 대해 강 교수와 이미 상담을 마친 상태였다. 정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 교수님으로부터 당신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킴 박사가 한국어로 인사했다. 소라는 의사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영어에 자신이 없었다. 킴 박사는 태우의 상태를 자세히 검토한 후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장 재생 치료와 인공심장 보조 장치를 결합한 방법이었다. 이 치료법은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이미 몇몇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킴 박사가 설명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이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태우는 희망을 느꼈다.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60%의 환자들이 상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30%는 거의 정상적인 심장 기능을 회복했죠. 물론 각 환자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라는 태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태우가 물었다. 일단 몇 가지 추가 검사를 하고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첫 번째 시술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지민은 신나게 놀이터를 뛰어다녔고 태우와 소라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60%라 좋은 확률이네요. 소라가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보다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준비도 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소라는 태우의 손을 잡았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거고 지민이도 매일 응원할 거예요. 태우는 소라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을 볼 수 있었다. 고마워요, 소라 씨.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지민의 새 학교를 방문했다. 클리블랜드 국제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었다. 지민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친절한 선생님들과 다른 한국 아이들을 만나 기뻐했다. 저 다음 주부터 여기 다닐 수 있어요? 지민이 신나게 물었다. 학교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는 지민이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소라는 학교의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에 감명을 받았다. 이곳은 지민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다. 그 후 그들은 클리블랜드 음악원을 방문했다. 태우는 소라를 위해 특별 오디션을 예약해 두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소라가 긴장하며 말했다. 태우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준비됐어요. 제가 당신의 연주를 들었잖아요. 정말 뛰어나요. 소라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용기를 내어 오디션장으로 들어갔다. 태우와 지민은 밖에서 기다렸다.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내 엄마는 정말 뛰어난 피아니스트야. 오늘 모두가 그걸 알게 될 거야. 30분 후 소라가 오디션장에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어땠어요? 태우가 물었다. 소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저에게 특별 장학생 자격을 주기로 했어요. 제가 연주한 쇼팽 녹턴이 마음에 들었대요. 태우와 지민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소라는 오랜만에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녀의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호텔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소라의 성공을 축하했다. 태우는 샴페인을 주문했고 지민에게는 특별한 과일 주스를 시켰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합시다. 태우가 잔을 들며 말했다. 소라와 지민도 잔을 들어 함께 건배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했다. 일주일 후 태우는 첫 번째 시술을 받았다. 그것은 4시간 동안 진행되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소라와 지민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저씨가 괜찮을까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라는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다. 물론이야. 태우 아저씨는 강한 사람이야. 곧 좋아질 거야. 마침내 킴 박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희망적이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예요. 앞으로 몇 주간 지켜봐야 하지만 초기 반응은 좋습니다.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니 조금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몇 시간 후 태우는 병실에서 깨어났다. 그는 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소라와 지민을 반겼다. 어떻게 느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천천히 대답했다.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지민은 태우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빨리 나아야 해요. 우리 같이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약속했지. 꼭 지킬게. 그날부터 태우의 치료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고 소라와 지민은 매일 병원을 방문했다.
지민은 학교를 마치면 바로 태우에게 달려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소라는 음악원에서의 수업과 병원 방문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한 달이 지나자 태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킴 박사는 태우의 심장 기능이 10% 정도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킴 박사가 설명했다.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태우는 희망을 느꼈다. 그는 이제 병원 주변을 짧게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어느 날 그는 소라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당신의 음악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우가 물었다. 소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놀라워요. 제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랐어요. 교수님이 제게 곧 작은 연주회를 열어보라고 제안하셨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태우가 기뻐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너무 기뻐요. 하지만 태우 씨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면 연주하고 싶어요. 태우는 소라의 손을 잡았다. 꼭 그 연주회에 가겠습니다. 약속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태우는 다시 가슴의 통증을 느꼈다. 그는 갑자기 벤치에 주저앉았다. 태우 씨, 소라가 놀라서 외쳤다. 태우는 안심시키려 했지만 통증이 심해졌다. 소라는 재빨리 의료진을 불렀고 태우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킴 박사는 태우를 면밀히 검사한 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 씨, 당신의 심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킴 박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현재 속도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치료법으로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당신의 우선순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라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태우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으려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라 씨. 태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소라는 지민이 잠든 후 호텔 발코니에 앉아 울었다. 그녀는 태우를 잃을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와 지민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다음 날 소라는 병원에 혼자 방문했다. 그녀는 킴 박사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라가 간절하게 물었다. 킴 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시술이에요. 어떤 시술인가요? 인공심장 전체 이식입니다. 아직 실험 단계지만 몇몇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성공률은 약 40% 정도입니다. 소라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태우 씨에게 이 방법을 제안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은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태우 씨에게 모든 선택지를 알려주세요. 그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킴 박사는 태우에게 인공심장 이식 수술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이었다. 완전히 기계로 만들어진 심장을 환자의 가슴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이 수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킴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성공률은 약 40%이고 회복 기간도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당신은 5년에서 10년의 시간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심장 이식을 기다리거나 더 발전된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죠. 태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소라와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 그것은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수술을 받겠습니다. 태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소라는 놀랐다. 태우 씨, 더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험이 너무 크잖아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제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과 지민이 있으니까요. 킴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태우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최종 확인했고 소라와 지민의 미래를 위한 모든 법적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단지 예방책일 뿐입니다. 태우가 솔에게 설명했다. 저는 반드시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소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꼭 이겨낼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거니까요. 지민은 태우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했지만 여전히 순진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태우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영어 문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아저씨, 제가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Get well soon, I love you.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태우는 감동해서 지민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잘했어. 나도 널 사랑해. 지민아. 수술 전날 밤, 태우는 병실에서 소라와 함께 있었다. 지민은 이미 호텔로 돌아가 간호사의 보호 아래 잠들어 있었다. 소라 씨, 내일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소라는 태우의 손을 꼭 잡았다. 잘 될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요. 만약 제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태우가 말을 이었다. 당신과 지민이는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회사, 지분, 재산, 모든 것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소라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당신은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잖아요. 태우는 소라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이 심장이 곧 없어질 거예요. 기계로 대체될 거고요. 하지만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소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태우의 가슴에 기대어 울었다. 태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소라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우가 속삭였다. 소라는 고개를 들어 태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태우 씨.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첫사랑의 설렘과 깊은 유대감이 담긴 키스였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소라와 지민은 마지막으로 그를 안아주었다. 아저씨, 빨리 나와서 우리랑 놀러 가요. 지민이 밝게 말했다.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약속할게. 우리 꼭 함께 놀러 가자. 소라는 태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돌아와 주세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킴 박사와 수술팀이 그를 맞이했다. 준비되셨나요? 킴 박사가 물었다. 태우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태우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소라와 지민이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미래, 그는 그 꿈을 위해 싸울 것이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소라와 지민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병원,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상황을 알려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라의 불안은 커져갔다. 마침내 킴 박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희망이 보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킴 박사가 말했다. 인공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72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 씨의 몸이 인공심장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은 의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저씨가 나아지고 있어요? 소라는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다. 아저씨가 힘든 수술을 잘 견뎌내셨어.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해. 태우는 중환자실에서 72시간을 보냈다. 그 기간 동안 소라는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태우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때로는 조용히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었다. 지민은 매일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왔다. 그녀는 태우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를 위한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었다. 아저씨, 들리시죠? 저 오늘 영어 시험에서 A 받았어요. 선생님이 제가 정말 빨리 배운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소라는 딸이 의식 없는 태우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민의 순수한 믿음이 그녀에게도 힘을 주었다.
72시간이 지나고 태우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인공심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그의 몸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킴 박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좋은 징후입니다. 인공심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감염이나 거부 반응의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정 씨가 의식을 되찾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소라는 희망을 느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그는 환자마다 다릅니다. 몇 시간 내에 깨어날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강한 의지를 봤을 때 저는 곧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았다. 수술 후 5일째 되는 날 태우는 마침내 눈을 떴다. 그가 처음 본 것은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소라의 얼굴이었다. 소라. 태우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태우 씨,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태우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연결된 여러 기계들을 보았다. 수술은 성공했나요, 지?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성공했어요. 당신은 이제 인공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태우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느낌이 이상해요. 심장 박동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소라는 태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건 이제 당신의 새로운 심장이에요. 기계 소리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데이민이 병실에 들어오자 그녀는 태우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아저씨, 일어나셨어요. 그녀는 태우의 침대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그를 안아주었다. 태우는 약한 팔로 지민을 안아주었다. 지민아, 보고 싶었어. 태우가 속삭였다. 킴 박사는 태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정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다니 놀랍습니다. 태우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다. 수술 후 2주 만에 그는 이미 병실 주변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가슴에는 작은 배터리 팩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이 인공심장의 전력을 공급했다. 이것이 앞으로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킴 박사가 설명했다. 배터리는 8시간 지속되며 항상 예비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태우는 이 모든 것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이 필요했지만 그것은 소라와 지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회복 기간 동안 소라는 태우를 위해 병실에서 작은 피아노 연주회를 열었다. 그녀는 태우가 좋아하는 쇼팽의 곡을 연주했고 지민은 학교에서 배운 영어 노래를 불렀다. 이것은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태우가 감동해서 말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곧 저는 음악원에서 정식 연주회를 열 예정이에요. 당신이 앞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믿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듣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나자 태우는 마침내 퇴원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클리블랜드에 있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은 병원과 가까웠고 지민의 학교와 소라의 음악원에도 편리한 위치였다. 태우의 회복은 계속되었다. 그는 매일 조금씩 걷는 거리를 늘려갔고 점차 일상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라가 음악 연습을 하는 동안 옆에 앉아 듣기도 하고 지민의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함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클리블랜드의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다. 태우는 문득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는 이제 기계 심장이 있었다. 기계적인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소리였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소라가 물었다.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외롭고 차가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 가슴에는 기계 심장이 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소라는 태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도망다니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민은 태우의 다른 쪽에 앉아 그의 팔에 기대어 있었다. 아저씨,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태우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날 밤 태우는 솔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 소라 씨, 제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민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소라는 잠시 놀랐지만 곧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태우는 소라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제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갑자기 태우의 배터리 경고음이 울렸다. 그것은 배터리가 곧 소진될 것이라는 신호였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해요. 태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소라는 재빨리 예비 배터리를 가져왔고 태우는 능숙하게 교체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극복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우는 소라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 기계 심장 덕분에 당신과 지민이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다음 날 소라는 음악원에서 첫 번째 공식 연주회를 가졌다. 태우와 지민은 최전열에 앉아 그녀를 응원했다. 소라는 쇼팽, 리스트,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했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선보였다. 이 곡의 제목은 새로운 심장입니다. 소라가 관객들에게 말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그녀의 연주는 감동적이었다. 곡이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태우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민의 손을 잡고 함께 박수를 쳤다. 연주회가 끝난 후 음악원의 학장이 솔에게 다가왔다.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김씨. 우리는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요? 소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인데 당신의 재능과 경험은 이미 교수 수준입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라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소라가 대답했다. 그날 밤 그들은 소라의 성공과 새로운 기회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태우는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과 밝은 미래를 위해 소라와 지민도 잔을 들어 함께 건배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러나 식사 중에 태우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다. 태우 씨, 괜찮으세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안심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태우 씨, 소라가 비명을 질렀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재빨리 도움을 요청했고 구급차가 곧 도착했다. 태우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김 박사가 긴급히 병원에 도착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라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다. 김 박사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인공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에요. 지민은 엄마의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소라는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다. 괜찮을 거야, 지민아. 태우 아저씨는 강한 사람이야. 반드시 이겨낼 거야. 몇 시간 후 김 박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돌아왔다. 인공심장의 한 부분에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소라는 충격을 받았다. 또 수술을요? 그가 견딜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인공심장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소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태우는 다시 한번 수술실로 들어갔다. 소라와 지민은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소라는 처음으로 태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이제 막 행복을 찾았는데 그것이 다시 위협받고 있었다. 엄마, 아저씨, 괜찮을까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라는 강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응. 아저씨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킴 박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희망이 보였다. 결함이 있는 부분을 교체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킴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이것은 임시 해결책일 뿐입니다. 인공심장 자체를 더 발전된 모델로 교체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실제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소라는 킴 박사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현재의 인공심장으로는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거나 운이 좋으면 이식용 심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에서 2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태우는 수술 후 천천히 회복되었다. 그는 이번에는 더 오래 병원에 머물러야 했고 회복 과정도 더 어려웠다. 그러나 소라와 지민의 지지 덕분에 그는 강한 의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퇴원 후 그들은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태우와 소라는 병원 채플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킴 박사가 증인이 되어 주었고 지민은 꽃을 들고 행복하게 웃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라.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그 모든 순간을 당신과 지민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태우가 서약을 말했다. 소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태우.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지민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태우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된 거예요? 태우는 지민을 안아들며 대답했다. 그래, 지민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내가 네 아빠가 되어도 될까?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를게요. 태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평생 꿈꿔왔던 가족을 마침내 얻었다. 결혼 후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태우는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회사 운영을 원격으로 진행했고 소라는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지민은 새로운 학교에 완전히 적응하여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태우의 건강은 항상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태우는 매일 배터리를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했다. 소라는 항상 예비 배터리와 비상 연락망을 준비해 두었다. 어느 날 태우는 지민의 학교 발표회에 참석했다. 지민은 영어로 짧은 시를 낭독하고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 태우는 앞줄에 앉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지켜보았다. 우리 딸이 정말 재능이 많네요. 태우가 솔에게 속삭였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네, 당신을 닮았나 봐요. 발표회가 끝난 후 그들은 지민에게 축하 선물을 주었다. 태우는 특별히 제작한 목걸이를 지민에게 선물했다. 그것은 세 개의 작은 하트가 연결된 디자인이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의미하는 거야. 언제나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세 사람. 태우가 설명했다. 지민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목걸이를 받았다. 정말 예뻐요. 영원히 간직할게요. 그날 밤 지민이 잠든 후 태우와 소라는 발코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소라가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도망자였고 지민이의 미래를 위해 매일 걱정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태우는 소라의 손을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저 돈과 권력만 추구했는데 지금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소라는 태우의 가슴에 귀를 기대었다. 그곳에서는 이제 기계적인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하지만 인간의 심장 소리와는 다른 소리. 이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리예요. 소라가 말했다. 이 소리가 당신을 살게 해주니까요. 태우는 소라를 안아주었다. 제 진짜 심장은 당신과 지민이에요. 당신들이 제게 삶의 의미를 주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1년이 지나고 태우의 인공심장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킴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 씨, 당신의 회복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공심장이 이렇게 잘 기능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소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다. 그녀의 전 남편이 그들의 위치를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그는 클리블랜드로 오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우가 소라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이미 모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그는 당신과 지민이에게 접근할 수 없을 거예요. 소라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매우 집요해요. 그가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태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과 지민이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소라의 전 남편 박진호가 클리블랜드에 도착했다.
그는 소라의 음악원을 찾아갔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저지했다. 태우는 이미 모든 곳의 경비를 강화해 두었다. 진호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민의 학교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태우와 소라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지민을 일시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람이 당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우가 판사에게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 폭력적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법원은 태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진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진호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쫓았다. 상황이 악화되자 태우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서울에서는 제가 더 많은 자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소라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당신의 치료는요, 여기 킴 박사님이, 강 교수님이 서울에서도 계속 치료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킴 박사님과도 원격으로 상담할 수 있어요. 태우가 설명했다. 결국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지민은 미국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어 슬펐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서울에 가면 할머니도 만날 수 있어요. 지민이 물었다. 소라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다. 진호와의 결혼 이후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했었다. 그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소라가 약속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태우의 펜트하우스에 정착했다. 태우는 회사 운영에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소라는 서울의 유명 음악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다. 지민은 새로운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소라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민의 순수한 기쁨이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소라의 어머니는 손녀를 보게 되어 행복해했고 태우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 딸과 손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라의 어머니가 말했다.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제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진호의 위협은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태우의 영향력과 법적 보호 아래 그는 더 이상 소라와 지민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태우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다. 적합한 심장 기증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즉시 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강 교수가 설명했다. 인공심장에서 실제 심장으로의 전환은 복잡한 과정이에요. 성공률은 약 50%입니다.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소라와 지민이와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수술 전날 밤 태우는 지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작은 일기장이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쓴 편지들이야. 태우가 설명했다. 매일 밤 네가 잠든 후에 썼어.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기억해줘. 지민은 울음을 참으며 태우를 꼭 안았다. 아빠는 꼭 돌아올 거예요. 약속해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약속할게. 지민아. 솔에게도 그는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 담긴 악보였다. 이건 내가 당신을 위해 작곡한 곡입니다. 태우가 말했다. 음악적 재능은 없지만 마음을 담아 만들었어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소라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돌아오면 제가 이 곡을 연주해 드릴게요. 그러니 꼭 돌아와 주세요. 그 수술날 태우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안아주었다. 사랑해요 내 가족. 곧 돌아올게요. 소라와 지민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시간 동안 소라는 태우가 준 곡을 연습했고 지민은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다. 마침내 강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 씨의 몸이 새 심장을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며칠이 중요하지만 전망은 밝습니다. 소라와 지민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태우는 일주일 후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가 처음 본 것은 소라와 지민의 웃는 얼굴이었다.
우리 가족, 태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외쳤다. 아빠가 돌아왔어요. 태우의 회복은 놀라웠다. 한 달 후 그는 이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이제 진짜 심장이 뛰고 있었다. 생명의 선물,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가 새 삶을 얻은 것이다. 이 심장으로 저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태우가 다짐했다. 1년 후 태우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소라와 함께 지민을 위한 음악재단을 설립했다. 그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태우는 또한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지민은 어느덧 13살이 되었다. 그녀는 피아노와 영어의 재능을 보였고 장래 꿈은 의사가 되어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태우는 문득 몇 년 전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작은 소녀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준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소라가 물었다.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첫 만남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민이가 제게 손수건을 주었던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소라도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 세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 태우는 소라와 지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평생 돈과 권력을 쫓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에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이제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었고 그 심장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해요. 내 가족, 태우가 말했다. 우리도 아빠를 사랑해요. 지민이 대답했다. 소라는 태우의 손을 잡았다. 영원히 함께해요. 그들은 한강의 석양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의미였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과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 FIM 더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정태우, 김소라, 그리고 박지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